년의 나이가 되어 보니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은 그렇게 모든 걸 하나라도 더 가지라고, 놓치지 말라고, 악착같이 살라고 내 부모님의 등을 떠밀더니 이제는 늙어선 자신이 부여잡은 모든 걸, 그게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라 해도 결국 다 놓고 가라고, 미련도 기대도 다 놓고 훌훌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으니 인생은 그들에게 얼마나 잔인한가요? 게다가 인생은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흔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리 자식들은 착각을 하며 삽니다. 당신들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영원히 아니 아주 오래 우리 곁에 있어 줄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 말이죠. 오늘은 요양원 입소 전날 밤,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던 아들과 반대하는 며느리, 이런 아들 부부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고심 끝에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슬프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편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네가 잘 사는 걸로 촉하거늘. 네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너의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너의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네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 가겠지. 그러면 너의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너의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네 여동생이 힘들면 너의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애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 늙은 애미 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모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구독자 여러분은 어머니의 편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들은 효심이 가득하고 며느리는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신가요? 평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딱히 나쁘거나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명절이나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며느리로서 제할 도리를 다하고 평소 어머니는 너희만 잘 살면 되었다고 크게 아들내외에게 간섭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렇게 잘 지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만 해도 며느리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이만하면 마음 편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친구들과 남편과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 낳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어머니가 점점 노쇠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부부에게 갈등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된 입장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평소보다 더 자주 들여다봐 주기를 원했고 며느리는 직장 생활에다 아이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틈틈이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어머니의 병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 요양원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며 우리가 집에서 모시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직장도 그만뒀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일이 당연한 며느리의 일처럼 말하는 남편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도 현재 상황에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그만뒀지만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남편과 냉전하던 중에 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는 자기만 요양원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집에서 모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며느리와 싸우는 것을 본다면 부모는 돌아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이제는 누구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요. 오래 살게 된 만큼 좋은 것도 많지만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건강 수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70세가 넘어가면 아픈 곳이 여기저기 늘어나 병원에는 노인들만 북적거립니다. 몸은 성하지 않지만 약과 병원에 의존해 오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부모를 모신다거나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들 제 한 몸 건사하거나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나이든 부모를 부양할 생각은 있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요양원 같은 시설을 알아보는 건 성급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설부터 알아보기에 앞서 현재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이 어떠한지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우선 부모가 치매로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심사 신청을 하여 치매 등급을 받아 치매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을 케어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거나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경우라도 일단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요양 등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지내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특별 케어 서비스나 주간 보호센터를 갖춘 실버타운 입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픈 부모를 함께 살며 24시간 부양하고 돌봐드리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집에서 모시는 경우라도 아들이 며느리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서로 의논해 가며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며느리가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시는 사람도 결국 지치게 되고 부부 사이 또한 나빠지게 됩니다. 집이 편안해야 집에 함께 사는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살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많은 부분을 확실하게 합의해야 하고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무엇이 더 좋고 나쁜 선택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되 무엇을 결정하든 상관없이 부모도 남은 인생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고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요양원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네가 잘 사는 걸로 촉하거늘. 네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너의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너의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네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 가겠지. 그러면 너의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너의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네 여동생이 힘들면 너의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애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 늙은 애미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모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인간관계의 정석이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는 일종의 미덕이며 보호장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이해와 포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법륜 스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셔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은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시절 인연이란 말도 있듯이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특히 우정은 한순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반드시 후회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 때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이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거나 잊어버려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옛말에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라고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명상을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 채 하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또한 서로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화근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지곳대로 전부 믿지 마라.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사람의 잘못은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재치 있게 말해 주어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와 격려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정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무게와 힘을 가진다. 네 번째, 나를 자랑하지 마라.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이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 또 생각하라. 특히 자식 자랑 하지 마라. 자식 자랑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 명성이 높고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은 더욱더 깊은 법이다. 그러니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인간이란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본능이다. 아무리 선행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인다. 선행의 진실함이 가려지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5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3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난 돈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을 기선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코를 막고 떠나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우글거리게 된다. 혹여 특히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6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내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데 귀중한 힘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만큼 남들이 가진 재능에 질투를 느낀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어라. 내 목표나 꿈은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고 성숙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간혹 타인의 좋은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조언을 구하지 마라.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목표를 알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은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시절 인연이란 말도 있듯이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특히 우정은 한순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반드시 후회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 때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이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거나 잊어버려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옛말의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라고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명상을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 채 하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또한 서로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화근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지곳대로 전부 믿지 마라.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사람의 잘못은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재치 있게 말해 주어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와 격려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정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무게와 힘을 가진다. 네 번째, 나를 자랑하지 마라.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이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 또 생각하라.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 명성이 높고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은 더욱더 깊은 법이다. 그러니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인간이란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본능이다. 아무리 선행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인다. 선행의 진실함이 가려지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베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5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3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난 돈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을 기선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코를 막고 떠나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우글거리게 된다. 혹여 특히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6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내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데 귀중한 힘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만큼 남들이 가진 재능에 질투를 느낀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어라. 내 목표나 꿈은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고, 성숙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간혹 타인의 좋은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조언을 구하지 마라.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목표를 알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오늘 지혜의 말씀 어떠셨나요? 법륜스님은 총 6가지의 비밀을 타인에게 숨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네 번째, 나를 자랑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여섯 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되 늘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들으셔서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한 해안을 얻으셨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못하듯이 후회도 죄 짓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손가락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꼭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것만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풀어 과감히 놓아버리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쳤고 가족이 원할 때 곁에 있지 못했으며 개인의 삶과 안락도 포기했는데 어찌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놓아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끝내 행복의 맛을 느끼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만으로 노후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노후가 정말 길어졌습니다. 100세까지, 아니 어쩌면 12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기에 우리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행복한 삶으로 결정될 수도 불행한 삶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 노년이라면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는 다른 노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명은 늘고 퇴직은 빨라진 지금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늙어가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불행을 뿌리칠 수 있는 관점과 태도만은 자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꽃인 것을요. 인생이 무료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진 중년 노년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부자 노인의 유언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갖는 후회들 그리고 고마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자 노인은 과연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현명하게 알아봤을까요? 더불어 법륜스님의 노후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말씀도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의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그리고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이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죠?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인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여러분은 부자노인의 유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는 있지만,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또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은 높은 연봉이나 안정된 직장을 갖거나 멋진 배우자를 만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성공을 쫓고 경제적 풍요를 갈망하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게 되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돌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고 합니다. 즉 행복은 어떤 성공의 도착점에 도착하여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계속 남겨지는 발자국처럼 쫓아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에서 노인이 깨달았던 것은 젊은 날을 아등바등 사느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지 않을까요? 진짜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오직 나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 충실한 오늘을 사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나이는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 되니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중년과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예쁘다고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면 안 됩니다. 자기 먹고 살 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종종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 다 줬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합니다. 이거야말로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3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로 자식을 잃습니다. 자식들이 자립심을 갖지 못하고 의지하는 습성만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산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 먹을 밭대기 하나, 논 한마지기가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자가든 몸 하나 놓을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탰으면 됩니다. 큰 돈은 필요 없지만 그렇게 자기 삶에 최소한의 단도리를 해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면 되지만 늙으면 막노동도 못하는데 자식이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을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했더라도 노후에는 자기만 생각하세요. 그게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도 나이 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과식해도 안 되고 과금해도 안 되고 과욕해도 안 되고 과로해도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과로해서 피곤해도 하루 이틀 휴식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노화를 급속도로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뭐든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소식하고 돈을 더 벌어야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 1명을 뽑는데 모두가 다 본인이 1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0명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1명에 들지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우울증이 옵니다. 법륜스님이 말씀하시길 1명 뽑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마음을 낮추고 100명을 뽑는데 1명이 모이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박봉이었지만 20년 넘게 일하면 연금이 꼬박꼬박 나와서 오늘날에는 꽤 좋은 직업에 속합니다. 그러니 퇴직하고 나서도 기본 생계 걱정은 안 될 정도니 노후 걱정할 일은 없겠으나 절대로 욕심부려 연금을 투자나 사업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 한탕을 노리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말아먹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몰두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검소하게 살고 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 자체로도 남은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위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나이 들어 여기저기가 아파져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쉬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을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만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통해 주변과 교류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무료함의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3대 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못 그만두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해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꾸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일으키는 마음은 모두 집착인가요? 그게 집착인지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집착입니다.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을 못 내려놓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때가 되면 자식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토끼나 다람쥐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토끼나 다람쥐는 새끼를 키울 때는 어미의 목숨을 걸고 키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목숨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람쥐는 새끼 때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다 성체가 되면 새끼에 대한 집착을 끊고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합니다. 새끼가 죽어도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식이 다 큰 뒤에도 계속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람쥐보다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보다는 자식을 더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남편은 남의 뱃속에서 낳은 사람이고 자식은 내 뱃속으로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기 때문에 집착의 강도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한테는 아무리 잘해도 10%도 돌아올 확률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집착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다. 남도 돕는데 자식을 돕는 것이 왜 나쁘겠나요? 그러나 자식을 도울 때는 대부분 집착을 하거나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보다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큽니다. 집착의 강도만큼 고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우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괴롭고 싶으면 집착하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이 어릴 때는 정성껏 돌보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내야 부모도 자식도 평화롭습니다. 자식이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얼마를 주든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자주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간섭이 나오려 해도 연부를 외우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더 보살펴 줍니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잘 안 찾아오는 경우는 부모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간섭이 많고 잔소리도 많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시비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늙는 대로 보기가 참 좋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야 삶에 참맛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예쁘지만 가을에는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고 은행나뭇잎이 노랗게 물드는 것처럼 잘 물들면 봄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단풍입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뚱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조잘대며 영양가 없이 하는 말보다 들을만하고 스님도 똑같은 법문을 해도 20, 30대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영감이 다 돼서 얘기하니 구수하게 들립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도 주워가는 건 단풍밖에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이미 진 꽃은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오직 잘 물든 단풍잎만 주워가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니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니 50대, 60대면 앞으로 30년, 40년은 충분히 살아갈 것이고 까딱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이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 경제적인 문제며 건강적인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고 살면 사는 자체가 근심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정상이고 소리도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런 부분이 행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다리가 안 아프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눈이 잘 보이니 얼마나 고마워요. 귀가 멀쩡히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큰 행복입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내 손으로 밥해 먹고 집안 청소도 스스로 하고 혼자서 산책도 다니고 하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의 말씀 어떠셨나요?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 40대, 아직 노후가 구체적이지 않은 50대, 그리고 삶의 의욕이 줄어든 60대 그 이상까지 이 인생이 권태로워지고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진 중년 노년이라면 법륜 스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삶은 계속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인생의 활력과 당당함 그리고 풍요로움이 따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